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이별을 위한 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비가 내렸죠. 봄꽃도 활짝 폈습니다. 단비도 충분히 내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죠.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 행복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겠죠.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이 있고 은퇴 이후에도 일이 있고 한 사람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면 일을 했던 사람은 젊은 활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이 없이 보냈던 사람들은 참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곧잘 있더군요. 그래서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꿈을 꾸고 있는 희망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도 내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것입니다. 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 때문이죠. 바로 그 희망이 또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사랑할 대상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을 가족에서부터 친구 또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칸트는 이 세 가지 일, 희망, 사람 이것을 이제 3대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 행복의 조건을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째, 자, 건강한가. 두 번째, 부유한가. 그리고 칸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할 대상, 관계가 좋은가 하는 것을 이제 세 번째로 또 꼽았습니다. 결국 이런 행복의 조건이 잘 갖춰준 삶을 영위하고 났을 때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웰다잉이라는 이 삶의 종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웰다잉에서 웰이란 뭘까요? 바로 인간다운 존엄함을 의미한다라면 다잉은 이 삶의 마무리 그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웰은 어떠한 상태냐?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이고 다잉이란 그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웰다잉이란 결국은 이제 행복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결국 이제 과정이 충실하다면 웰다잉은 곧 죽음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죽음에 대한 이 정의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중에는 이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죽음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이제 임종 때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 좋은 죽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기관에서 이제 이런 조건에 맞춰 웰다잉이 네 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익숙한 환경. 예를 들면 익숙한 환경이란 낯선 병원이 아니라 집과 같은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의료진도 나의 그 회복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바뀌는 그 낯선 사람이 아니라 늘 함께 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참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다운 존엄과 존경을 갖춘 그런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제 통증이나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이제 웰다잉의 네 가지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조건에 비춰봤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읽으셨던 옛글 서경에는 주사편에 이런 글이 나오죠. 인생에는 오복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오래 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부유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글에 보면 수여산, 부여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산처럼 오래 살고 바다처럼 재물이 좀 풍성한 것을 빗대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오복 중에 세 번째는 강령이다 해서 건강하고 안녕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유호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덕을 좋아해서 인자함을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종명이다. 그래서 천명을 다해서 어떤 사고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수명을 다해서 삶을 마감하는 걸 일컬어 고종명.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
이제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고종명의 모습을 잘 갖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다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이든 웰다잉의 조건이든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의 죽음 옆에는 항상 가족이나 친지 이렇게 편안한 그 대상들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이 행복이고 웰다잉이 아닌가.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도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고찰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도 잃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상처받기도 하고 알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삶을 마감하는 분들께 여쭤봤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의 주제인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내에게 더 잘할 걸, 또 자식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할 걸, 그리고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 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커다란 그 회한 아쉬움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개선하면서 웰다잉의 그 의미를 한번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숫자가 있는데 무슨 숫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2021년 고독사 하신 분의 숫자가 3,37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 잡힌 것만 이렇지 통계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한번 친다면 이보다 적지는 않을 듯합니다. 이 고종명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이 고독사의 이 안타까운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고독사란 이런 뜻이라고 하죠.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인해서 그 임종을 혼자 맞이하는 경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일컬어 고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독사에서 벗어나 이제 주변에 임종할 때 이렇게 이제 고종명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고독사의 증가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도 4배 이상 많고 5, 60대가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발생되는 장소도 주택이나 아파트, 원룸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발견자도 형제, 자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들은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헤어진 부인의 꿈에 어느 날부턴가 계속 남편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인은 그런 꿈이 반복되길래 너무나 이렇게 그 마음이 심란해서 수소문 끝에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결국 집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어렵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때는 이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그 남편이라는 존재가 고독사의 죽음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보고 무척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의미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상태를 우리 고독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중요한 순간 이렇게 떠나는 때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임종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 자, 그런데 이 군중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개념을 좀 축소하면 이 가족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가족 속에도 고독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대화나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독감을 느끼고 그것이 또 악화되어서 따로 살게 되다 보면 고독사와 같은 원치 않은 불행한 상황을 이렇게 직면하게도 되죠. 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들의 고독사를 하게 된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아마 원만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감정과 감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감정과 감성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렇게 부딪혔을 때 그때 생겨나는 감정이 뭡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사람 안 보고 이렇게 툭 치고 다니지? 하고 울컥하고 화가 이렇게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감정이란 그 순간에 생겨나는 마음의 현상을 감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성은 무엇일까요? 감성은 바로 나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힘을 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부딪혔을 때 에이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바쁜가 보지 하고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감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감정이 아니라 감성으로 대화를 한다면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심리적 벽을 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이 자꾸 축적이 되게 되면 심리적 벽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이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될 때에는 이제 이 심리적 벽이 높아지고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부정적 감정은 어떤 속성이 있길래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좀 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부정적 감정은 첫째,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 감정도 축적이 되지만 이 부정적 감정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부정적 감정은 그 지속성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긍정적 감정의 유효 기간은 좀 짧은 데 반해서 부정적 감정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효 기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지만 지금 생각해도 불쾌했던 마음, 뭐 그런 것들 아직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한 4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각해보면 가슴이 아픈 이 정도로 부정적 감정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은 점차 반복이 되면 축적돼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성의 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적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가시성,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히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의 다섯 번째 속성은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 뇌관을 건드리게 되면 터지는 폭발성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폭발하는 양상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기밀이 유치가 된다든지 금전적 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복잡하게 엉킨다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정적 감정은 이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꾸중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들었던 이 아이에는 부정적 감정이 형성이 되고 집안 분위기도 이렇게 썰렁해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 감정이 많은 그런 가정 속에서는 이 심리적 벽들이 아주 높게 두껍게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성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노력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본인처럼 자녀들도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양육을 잘 했습니다. 아이들은 뭐 전교 회장도 하고 공부도 썩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자녀들에게 던졌던 말씀들은 바로 비난, 경멸, 무시, 방어, 담쌓기 등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들이 거의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고등학생이 된 이 아들은 거기에 반발을 해서 결국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고 여동생도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겪으면서 결국 이 선생님은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자기가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악담은 돌고 돌아서 고통을 몰고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 그것이 내가 했던 원수가 되는 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공감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공격이 되는 말들을 했고 소중한 그 자녀의 관계는 단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는 말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상처가 되는 부정적인 말들은 정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본인의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제 코칭을 받고 교정하셔서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됐고 회복이 되어서 이제 자녀들은 지금 아주 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본인들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쓴 책에서도 이제 필요한 것은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가족에서 그런 심리적 벽이 없는 이 긍정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저기 한자로 보시면 소통은 이렇게 씁니다. 소통. 이제 이거 뜻을 한번 살펴보면, 자, 통자는 다 아시죠? 무슨 통자입니까? 통할 통자입니다. 근데 이 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통자는 이게 왕래하다, 오고 간다는 의미가 저 통자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통자는 뜻을 많이 알아도 이 소자에 대한 인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 소자는 과연 무슨 소자일까요? 통자 앞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막힌 것을 트다 할 때 쓰는 트일 소자입니다. 자, 그래서 막힌 것을 터야 왕래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인가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튼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부정적 감정으로 축적된 이 심리적 벽을 허무는 작업, 소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래야 통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통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소화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대상과 심리적 벽을 허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인에게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분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이제 지친 하루를 이끌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 분위기는 썰렁했고 왔는데도 아이는 이렇게 방문을 열고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 하루를 힘들게 또 보냈던 아버지 입장에서 순간 울컥하는 바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게임하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넌 매일 어떻게 게임만 하고 있냐? 너 어쩌려고 그래? 그러자 이 아이는 죄송합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 한켠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실 지금 막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려던 차였던 것이죠. 이 게임의 화면이 뜬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하루 종일 게임한 것으로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좀 잊기 위해서 그 순간 한번 몰입하기 위해서 그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고사도 썩 잘 보지 못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또 손님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몹시도 지치고 힘든 하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게임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풀어보고자 했었는데 뜻밖에도 그 순간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게임도 하지 않고 어두운 밤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아이는 지나간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고 하죠. 자, 아버지가 본 나의 모습은 어제가 마지막이야. 오늘 나는 이제 세상을 이제 하직하려고 이렇게 한번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시간쯤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소식을 전하는 후배였습니다. 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선배님, 참 오래간만이죠. 그동안 안부도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시죠? 이렇게 시작되는 문자는 장문에 문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후배로 받은 그 문자를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자에 놀라셨죠? 사실 이 문자를 보낸 이유는 선배님의 안부도 궁금했습니다. 제가 지인으로 받은 문자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한동안 연락드리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이 문자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저는 불현듯 선배님이 떠올랐습니다. 네. 멘토처럼 많은 도움을 주셨던 선배님이었는데 제가 바쁘게 사느라고 그동안 안부도 여쭙지 못했는데 이 문자를 받았을 때 선배님의 얼굴이 떠올라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그 문자를 본 이 아버님은 무척 흐뭇했고 고마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 끝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문자를 받고 선배님께 문자 드렸듯 선배님께서도 혹시 이 글을 읽고 이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이 선배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이제 물론 감사의 그 메시지를 이제 후배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중한 사람에게 보내라는 이 글을 읽고 누구에게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제 몹시 아들을 꾸중했던 그런 상황이 떠올라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문자를 보내서 너무 뜻밖이지? 그리고는 어제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거기에 사과의 글을 담았습니다. 어제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많이 몹시 마음이 상했는데 네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화가 나서 너에게 많이 꾸중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너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후배로부터 문자를 받았단다. 이 문자를 받는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라는 그 메시지에 불현듯 너의 모습이 떠올라 이렇게 너에게 문자를 보낸다. 시간이 된다면 오늘 빨리 집으로 와서 아빠랑 식사하면서 한잔하자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라고 말이죠. 이 문자를 보내는 그 시각 아들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 이 산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는 소주 한 병과 굵은 밧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존감이 몹시 떨어졌던 이 아들은 그날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뜻밖의 울리는 문자 소리에 이렇게 봤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 아버지의 글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쭉 읽어봤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그는 회한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결국 술, 그다음에 밧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께 문자로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녁에 배워요.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문자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부자는
저녁 늦게 상봉을 해서 식사하고 그간의 오해가 풀리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는 심리적 벽이 아버지의 사과로 인해서 심리적 벽이 이렇게 쭉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속 깊은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밤새 부둥켜 안으며 울고 웃으며 많은 속 깊은 얘기를 했고 지금은 아주 끈끈한 그 관계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버지가 용기 있게 보냈던 그 문자 하나가 이 자존감이 바닥을 요로 내려갔던 아들에게는 커다란 용기의 메시지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관계는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본인이 얻었던 가장 커다란 소득은 소중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혹시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상처받은 그런 그 관계가 있다면 그 벽을 허무는 작업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없게 된다면 그 고독사의 주인공이 내가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작곡하신 유경환 시인께서 쓰신 마음의 자석을 품어야 라는 시입니다. 흙 속에서 쇳가루나 작은 못다이를 끌어내어 붙이는 자석. 어려서 가지고 놀던 때가 있었다. 다른 이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자석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생각을 문득 떠올린다. 내가 먼저 그런 힘의 원천을 지녀야 같은 마음을 끌어올 수가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려서는 끌려오지 않는다. 자석 하나씩을 마음에 묻어두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묻어두어야 할 자석이다. 바로 조금 전 사례 이 아버지는 그런 자석을 갖고 있었고 용기 내어 아마 먼저 그렇게 아들에게 사과하고 그 마음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자, 이제 혹시 가족 간에 개선해야 될 관계가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먼저 그런 힘을 지니고 용기 있게 보여주어서 상대의 마음을 끌어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의 자석을 품어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심리적 벽을 허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과의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망한 마음에 또는 어색한 마음에 또 잘못 던졌다가 또 다른 그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하면서 사과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과하라면 많은 사람들은 맨정신에 못하겠다. 그래서 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술을 자리를 빌어서 사과하는 것은 술김에 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과의 메시지가 수용성 높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금부터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나서 사과를 하는데 오히려 사과하고 나서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핑계나 변명의 말로 일관되는 까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상대방의 그 부정적, 심리적 벽을 허무는 그 절차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첫째, 영어로 우리 사과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I am sorry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사과의 말은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안해의 주체가 자기라는 것을 반드시 밝히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를 한 그 주체가 자기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기 자신은 그 실수의 지초로서 드러내지 않는 까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칫 이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뭐가 미안해? 이렇게 상대방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격받기 전에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연락 없이 늦게 귀가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안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수용성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반드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정말 미안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연락 없이 술 먹게 늦게 들어간 것 내가 잘못했어 라고 본인의 잘못을 세 번째로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재발 방지 약속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술 마시지 않겠어 랄지, 아니면 주말이라면 내가 약속을 하지 않는다 랄지, 아니면 술 먹게 되면 사전에 집에 연락하고 몇 시까지 귀가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발 방지 약속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발 방지 약속이 깨지게 되면 여태껏 했던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발 방지 약속은 신경 써서 말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이 점차 수용성이 높아지는 단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보상을 통해서 마음을 좀 다독여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말에 내가 가족과 함께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내가 우리 식구들이랑 가서 우리 가족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그 고흥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절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 수용성이 높아지고 쌓였던 심리적 벽이 점차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일곱 번째,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과는 아주 진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웃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웃는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하셔야 그 진정성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정적 감정을 주는 것은 꼭 말뿐이 아니라 표정, 태도, 자세까지도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진지한 표정, 진지한 자세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다수의 앞에서 한 실수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라. 자, 예를 들면 늦게 귀가하셨어요. 그런데 저녁상이 늦게 차려졌고 허겁지겁 먹는 과정에서 음식을 입에 대었고, 그리고 양념도 맞지 않아서 갑자기 짜증이 확 났어요. 음식이 왜 이래? 그러자 식탁에 앞에 있던 아이들이랑 아내는 분위기가 좀 침울해졌습니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안 먹어 하고 이렇게 식탁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잘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써 차려준 그 음식인데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짜증부렸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사과를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실수를 하고 이 부인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다. 또 어머니의 위신도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날 아내에게도 사과를 하지만 그 다음날 반드시 아침 드실 때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제는 아빠가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해서 이제 미안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이 부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빚이 청산이 되고 아이들도 그 밝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실수와 용서를 이어주는 것은 사과이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분들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과라는 이 도구가 매개가 되지 않으면 저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과의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래서 혹여 집안에서 있었던 그 불편한 그 마음들이 있는 식구가 있다면 용기 내어서 반드시 한번 먼저 마음에 자석을 품고 이렇게 사과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알지만 행동으로 안 하게 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강의를 한 기업체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수업을 종료할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날은 몹시도 힘든 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교육생들이 모두 활력을 찾고 열심히 해보자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그 회사에서 아주 강성으로 소문난 이 노조원들이었습니다. 특히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교육 담당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앉아있는 교육생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머리가 짧은 한 분을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회사 노조를 만드신 초강성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교육 중에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요. 딱 봤더니 정말 아주 짧은 머리에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들의 자세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거의 반응도 없고 참여율도 아주 많이 떨어지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면 이렇게 남 탓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교육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칠판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하고는 돌이킬 반자, 구할 구자를 딱 썼습니다. 원래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반구저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무슨 일이 잘못됐을 때 남 탓하지 말고 그 원인을 자기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글자를 칠판에 쓰고는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의 그 결과를 보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남 탓하지 말고, 남 비난하지 말고 그 원인을 자기에서부터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그날 강의를 종료했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이 돼서 이제 빨리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을 때 바로 가장 강성이라는 그분께서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그 걱정스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러자 이 양반께서는 저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써주신 저 단어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글을 보는 순간 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참 강하게 생겼죠. 저는 정말로 강합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이 노조를 만든 사람이고 이 회사에서 저랑 안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싸우고 나서 결코 져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남 탓하고 제도 탓하고 했고요. 집에서는 어땠는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며칠 전 아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아들 녀석이 대들더군요. 아버지가 해주신 게 뭡니까? 제가 왜 잘못한 게 뭐가 잘못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몹시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를 되돌아본다는 저 표현은 저에게 정말로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단어를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을 할 때 저 일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한번 저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직원들에게 뭐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써주신 저 단어의 뜻을 기억해서 돌아가서 그 일부터 한번 원인을 저에게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귀가한다면 아들에게도 사과도 하지만 바로 저 의미를 좀 찾아서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 그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조위원장 출신의 그분께서 저 반구라는 단어를 듣고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그런데 한 달 정도 경과가 되었을 때 이 그 회사 교육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분께서 저의 전화번호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줘도 되느냐?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지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나서 사실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표정도 달라지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이 좀 달라졌고, 더 놀라운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어떤 교육인지 모르지만 저 선생님이 그날 이후 많이 바뀌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교육 담당자랑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저에게 그 얘기해 주셨던 그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예, 선생님 아신이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여태껏 많은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써줬던 이 반구라는 단어 하나가 그 이후에 생활의 화두가 되어서 많은 문제들을 자기로부터 찾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또는 이 사내에서 사우들과의 관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더 커다란 변화는 아들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오시게 되면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그 말처럼 꽤 오랜 오랜 일이지만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자석을 내가 품어서 상대방에게 있을지 모를 이 심리적 벽을 허무는 그런 작업들을 용기 있게 한번 해보시자는 것이요. 그 방법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오늘 저는 사과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심리적 벽을 허물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고독사가 아니라 고정명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웰다잉의 그 모습을 인간적인 존엄을 갖추고 편안한 곳에서 이제 가족들의 함께하는 자리에서 임종을 하게 된다면 바로 아름다운 그 이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